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박준이라고 합니다. 어,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우리 이화 세미나 들으시는 분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어, 간략하게 소개는 아까 김수정 교수님이 너무 과하게 해주셔가지고 좀 부끄럽습니다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저희 연구 내용들 좀 소개하는 자리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이 조금 이제 거창하긴 한데요. 어,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제가 스마트 센서와 액추에이터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조널 아키텍처와 좀 다르게 센트럴라이즈드 이 아키텍처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이제 SDB라고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구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 과정 중에 나온 얘기들이고요. 먼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얘기 드리는 Centralized Architecture라는 게 뭐냐라는 걸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요. Centralized Architecture 상황에서 스마트 센서와 액추에이터라는 거는 또 뭐냐? 이렇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제 워밍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조금 이제 쉬운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먼저 다들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딱 눈에 보이니까요.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들. 센트럴라이즈드 아키텍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 앞에, 지금 여기 아마 이화 세미나 들어오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이제 공감하고 계실 거고,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 SDB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되게 이슈가 됐고,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OEM과 부품사들이 개발하고 있고, 여기 이제 참석하시고 계신 분들도 아마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 자체는 뭐냐면,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떤 식으로 이제 창출할 거냐. 이게 이제 그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이제 고객, 승용차나 이제 차량을 사용하는 구매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부품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일 수도 있고, 결국 같은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율주행, 그다음에 SDB 이런 이제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제 전통적인 이제 제조 산업, 자동차를 판매해서 얻는 부가가치를 좀 이제 새로운 ICT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문제는 이제 SDB 구현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진보되는 것과 함께 이 기술적으로 진보된 것들이 경제적이나 이제 정책적이나 산업적인 변화를 지금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이슈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세미나라고 좀 거창하지만 이걸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SDB를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우리가 대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SDB에 그럼 뭘 만들면 될까? 어떤 기술을 개발하면 될까? 어떤 걸 개발하면 SDB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로 오늘 좀 어, 저는 가급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래 그림은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SDB가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동화 트렌드로, 낮아진 진입 장벽이라는 얘기는 사실 그냥 하나만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요즘에 이제 산업에서 이제 듣고 있는 얘기는, 예전에는 이제 대형 OEM들이 시장을 거의 이제 주도했었고, 물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마이크로 OEM이나 이제 좀 기존의 엔진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던 이제 스타트업 자동차 회사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몇백만 대를 판매한 대형 OEM 위주로만 이제 시장이 갔었는데 요즘에는 몇만 대를 파는 이제 소형 OEM들이 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전동화로 인해서 좀 많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저는 아직 한참 남았다고 생각되지만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선택적인 옵션을 구매해서 고객한테도 이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조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쪽 SDB가 주목받는 이유는 조금 이제 우리가 조금 놔두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SDB를 통해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냐고 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청사진이라고 하면 구매자는 이제 표준화되어 있는 규격화되어 있는 차량 세그멘트별로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는 차량을 사고 거기에 필요한 기능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뭐 업데이트를 시키고 뭐 이제 기능들을 이제 향상하거나 새로운 기능들을 이제 탑재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겠냐라는 일반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술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이제 앞으로 이뤄 나가야죠. 여기 계신 분들이나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레벨을 조금 이제 이제 자율주행도에 그 레벨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SDB 쪽에서도 기술 레벨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엘렉트로비시라고 하는 독일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정리한 건데요. 앞쪽은 이제 조금 놔두고 현재의 그 SDB 그 구현 정도는 이제 업데이터블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이슈 이제 모든 이슈는 아니고요. 일부의 이슈의 경우에 이제 기능을 활성화하고 뭐 소프트웨어들을 교환하고 하는 형태의 업데이트가 가능한데 요 이제 업데이트 활성화 부분은 이제 주요한 목적은 이제 리콜에 대응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이제 차를 이제 완전히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떻게 뭐 정의한다거나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능들을 개선할 수 있다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갈 레벨 3, 레벨 4, 5까지 이제 가보면, 레벨 3에서부터는 이제 비로소 업그레이드라는 것들이 이제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업데이트하고 좀 다릅니다. 업데이트는 기존에 있던 기능들의 기능들을 이제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하고 있고, 업그레이드는 기존에 없던 기능들을 새로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활성화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마 업그레이드가 이제 활성화되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이제 서비스 모델이나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나오면 소비자들이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형태의 구독 경제가 이제 산업적으로는 도입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많은 OEM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레벨 3보다는 레벨 4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레벨 4는 플랫폼 활성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플랫폼이란 말이 요즘 너무 많이 써가지고 플랫폼 뭐지?에 대한 고민이 저도 좀 됩니다. 근데 명확하게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 레벨 3에서는 스태틱 타겟 하드웨어, 그러니까 타겟되는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를 특정시켜 놓고 거기에 기능들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고 레벨 4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이제 비로소 분리돼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그 어, 티어와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티어가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하드웨어는 굳이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그 티어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납품을 해도 상관없고 그때부터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활성화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그 티어라고 하는 것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티어가 하드웨어를 납품받아서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꼭 티어가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OEM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또 많은 제약이 발생하겠지만 어쨌든 기술적인 레벨의 그 SDB4는 이제 플랫폼화돼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분리되고 그때부터 수명 주기가 분리될 수 있다라는 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레벨 5로 가면 그때부터 이제 서드 파티 앱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폰 같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드 파티 앱들이 나올 거고 이때부터는 이제 3자 그 이제 기존의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3자 개발이 이제 활성화되고 그때부터 비이클 앱 같은 것들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DB가 막 이제 처음에 각광을 받고 하면서부터 모든 그 기술 개발이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 비이클 앱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이제 막 얘기를 사실 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일순간에 그렇게 되기보다는 앞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순서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플랫폼이 활성화돼서 이제 비로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수명 주기가 분리되면 그때부터
이제 비이클 앱 생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까지는 이제 그 좀 일반적인 얘기고요. 이제부터 이제 제가 좀 그 관심 있어 하는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 개발 목표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 이제 잠깐 보면요. 앞에 제가 플랫폼화, 저는 이제 지금 SDB 레벨 4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하드웨어의 변경이나 향상을 지속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통합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게 OEM들의 목표입니다. OEM이나 이제 대형 티어들의 목표인 거죠.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애플에서 만든 것처럼 물론 이제 지금은 애플의 iOS도 아이패드 OS하고 iOS로 분리됐지만 iOS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하드웨어가 계속 변경이 돼도 그 OS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진행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 이슈 자동차 이슈는 이 예를 들면 아이폰 4S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가 iOS 5였다면 요거를 분리할 수 없는 거죠. 이건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차를 폐차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전에 있던 기능들이나 앞으로 나올 기능들을 계속 흡수해서 나중에는 iOS 5를 뭐 다른 아이폰에서도 쓸 수 있고 또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조금 이제 오래됐지만 최신의 OS를 쓸 수 있고 뭐 이런 형태인 거죠. 사실 아직까지 개념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결국은 어떤 게 필요할 거냐면 멀티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HPC,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동차에 그 컴퓨터라는 걸 만들 거지 않습니까?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를 만들 때 이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를 앞으로 차가 바뀌더라도 계속 일관성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랜저 뭐 지금 7세대, 8세대 그 다음에 뭐 9세대, 10세대가 나오더라도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이런 형태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목표인 거죠. 그러면 뭐, 이미 스마트폰에서 경험을 했고 이미 그것들이 가능하다는 것들은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고. 그럼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왜 어렵냐에 대해서부터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 SDB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 논문에 관련된 기술기업 현대 NGB에서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펑셔널 하드웨어, 이건 이제 반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펑셔널 하드웨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키텍처,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조널 아키텍처라든지 센트럴라이즈드 아키텍처라든지 아니면 뭐 이더넷이라든지 최신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팅 플랫폼은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조금 더 윗단 OS하고 미들웨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QNX, 뭐 실시간성, 그 다음에 뭐 SOA,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이런 형태의 이제 미들웨어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플랫폼 이렇게 이제 5가지 정도로 구분했는데 제가 이걸 왜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세미나 시작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겁니다. SDB 기술을 개발해야 돼. 그럼 SDB 무슨 기술을 개발해야 돼? 에 대한 제 질문을 제가 끊임없이 저한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오토사 OS, 오토사 미드웨어를 되게 잘 만들면 SDB가 되는 거야? 아니면 뭐 아키텍처가 뭔가 이렇게 조너로 바뀌든지 다른 형태로 바뀌면은 SDB가 되는 거야? 아니면 업데이트가 되면 SDB가 되는 거야?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SDB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에 망라되어 있는 모든 기술들이 필요하고 이런 망라된 기술을 통해 가지고 개발하려고 하는 목표 자체는 하드웨어 플랫폼, 우리가 컴퓨터입니다. 그 제어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 OS를 포함하고 있는 미들웨어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저는 이제 정의를 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지난 이제 한 1년, 1년 반 정도 되게 저희 나름대로 저희 그 부서 내에서 되게 많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동차 안에 있는 이슈들이 지금 저희가 타겟을 했던 차량을 한 대 갖다 놓고 저희가 이제 그 차를 뜯어보면서 이제 좀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이제 특정한 것들만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의 ECU라고 하는 그 제어기들은 작던 크던 중요하던 중요하지 않던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제어기들은 단순 스위치
류라 하더라도, 어, 그 스위치 정보를 이제 캔이나 뭐 다른 형태의 통신으로 보낼 수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어, 로직을 일부 포함하고 있고요. 그게 기능적으로 별거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펑셔널 세이프티를 구현하기 위한 안전장치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로직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산재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 있는 많은 이슈들이 서로 다른 OS와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뭐 사실 서로 다른 OS라고 해봐야 뭐 거의 다 비슷비슷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이제 바디나 인포테인먼트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산재되어 있는 거죠. 그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지금 스마트폰을 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통합을 할 수 있냐? 하나의 이슈나 하나의 컴퓨터라고 하는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통합할 수 있냐? 결론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위쪽에 보시면 이제 연도는 이제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 TT텍에서 발표했던 이제 앞으로 이제 센트럴라이즈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현재 이제 몇십 개의 ECU가 몇십 개의 이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뭐 5개에서 7개, 뭐 2개, 뭐 이거 사실 수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줄어들어서 합쳐질 거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저도 그렇지만 2010년도만 하더라도 그때 대부분의 그 이러한 형태의 세미나 장에 가면 거의 정말 한 90% 확률로 앞으로 자동차의 이슈는 100개가 넘을 거고 뭐 몇십 개가 될 거고 이런 얘기 되게 많았습니다. 뭐 전자 비율이 50%가 넘을 거고 엄청 그런 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앞으로의 방향은 확실히 중앙에 있는 슈퍼컴퓨터 또는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를 통해서 기능들이 합쳐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차량을 갖다 놓고 이제 ECU들을 하나씩 뜯어내고 그 ECU들에 있는 이제 반도체들의 이제 사양들을 이제 그 데이터 시트 같은 것들을 찾아가지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된 결과는 따로 보고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정리했던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ECU의 연산력을 이제 우리가 DMIPS의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해서 조사를 해보면 ADAS라고 우리가 그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분류되고 있는 쪽에 사용되고 있는 연산력은 약 한 31K DMIPS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포테인먼트에 탑재되어 있는 SoC와 MCU를 모두 다 합친 연산력은 20K DMIPS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디, 그 다음에 뭐 샤시, 파워트레인, 배터리 뭐 이런 쪽에 있는 이제 MCU들의 그 연산력을 합치면 이제 뭐 앞쪽에 말씀드린 것보다는 좀 적습니다만 하여튼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합치니까 57K DMIPS, 58K DMIPS 정도의 연산력을 가지는 MCU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소프트웨어들을 다 합치면 그게 단순히 플러스 되지 않는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에 지금 현재 탑재되어 있는 모든 MCU들을 망라해서 연산력을 합쳐보니까 한 60K DMIPS 정도 나왔고 최신의 스마트폰 우리가 퀄컴의 이제 AP나 삼성의 엑시노스나 뭐 이런 이제 최신의 반도체 CPU들은 200K DMIPS 정도의 연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텔의 i7 같은 그 CPU는 한 350 정도 K DMIPS 정도의 연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 연산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뭐 저희가 이제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합치는 거는 큰 문제는 아니다. 뭐 소프트웨어들이 이게 뭐 이제 되게 제가 이게 공개돼서 꼭 표현이 좀 이제 신중해져서 그런데 소프트웨어의 실행 능력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자동차에 있는 기능들을 통합하기에 라는 이제 결론을 얻은 거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당장 딱 드는 생각이 다 있으실 겁니다. 아니, 그거를 연산력만 가지고 어떻게 판단해? 그게 어떤 것들은 실시간 처리가 되게 중요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그래픽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그 엔진 같은 것도 있고, 인공지능 처리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럴 텐데, 그럼 CPU 성능 다 올라가면 그게 돼?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실현 방안은 첫 번째, 반도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같이 믹스드 크리티컬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믹스드 크리티컬리티는 서로 다른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집합입니다. 이게 이 그림상으로는 이제 뭐 하이퍼바이저를 쓸 수도 있고 뭐 다른 하이퍼바이저리스 형태의 코어를 분리하는 형태로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해야 될 일 자체는 앞으로 자동차에 있는 그 이슈에 있는 소프트웨어, 로직들을 한 군데서 다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이제 특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특성에 맞도록 반도체가 나와야 되고 그 반도체에 맞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같이 나와야 되는. 이 중요도나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보다 이제 우리 회장님 홍성호 교수님이 훨씬 더 이쪽은 전문이시니까 그쪽에서 진행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요 내용은 저는 제 수준이 요까지라서 요까지만 설명해 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반도체와 지금 나와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가지고는 자동차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통합할 수 없다는 결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다 통합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반도체나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은 따로 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실현 방안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키텍처링입니다. 오늘 이제 세미나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에 대한 주요한 이슈인데요. 사실 이 연구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다른 거 다 잃어버리셔도 되는데, 요 페이지 하나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조금 약간 길지만 좀 설명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쪽에 있는 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의 차량 아키텍처를 구조화해 놓은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어떤 도메인이든 자율주행이든 바디든 다 다 똑같습니다. 센서나 이제 스위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실제로 구동하는 스위치를 포함한 센서와 액추에이터 엘리멘트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스위치, 액추에이터, 모터 뭐 다 포함한 거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엘리멘트들이 로우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 로우 데이터는 이제 로직의 형태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약간 회색 박스 하나가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제 모터랑 붙었다면 모터의 전류값이 이슈 안에서 이제 전송이 되고 로직에서 그 전류 센서 값을 가지고 뭔가를 처리해서 뭐 액추에이션을 해주거나 뭐 다른 처리를 해서 그 결과 값을 캔, 우리가 이제 캔이나 FD나 전송을 하는 거죠. 이 전송할 때 ECU들까지끼리는 브로드캐스팅을 해서 전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캔이나 FD를 쓰는 이유가, 가장 좋은 이유가 이거죠. 사실 이거 누가 받을지 모릅니다. 누가 받을지 모르지만 그냥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노드들은 이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널 아키텍처라고 하거나 그런 관점에서는 이렇게 전송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서비스의 형태로 변경이 돼서 HPC로 갈 텐데요. 여기서 이제 이 서비스 형태로 변경되지 않고 전송이 되면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이더넷이라고 하는 통신으로 이 데이터가 전송이 되면 앞에 브로드캐스팅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지의 IP와 포트를 가지고 있는 유니캐스팅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에 이 오브젝트 데이터가 이렇게 데디케이트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특히 오토사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하나의 머신 안에서 공유하기 위해서 미들웨어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워크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워크가 지금은 이제 SOMIP나 DDS 이런 것들로 이제 정의되고 있는데 SOMIP나 DDS는 결국은 하나의 머신 안에서 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아키텍처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래 말씀드렸습니다. 위쪽은 이제 조널 아키텍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는 이제 센트럴라이즈 아키텍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핵심은 센서 엘리먼트의 로우 데이터를 조널까지 보낼 거냐. 그래서 조널에서 이 로직들을 처리할 거냐. 아니면 센서 엘리먼트에서 나오는 로우 데이터를
HPC까지 보낼 거냐? 결국은 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직이 조널 컨트롤러에 많이 모여 있고 HPC가 뭐 구성이 되어 있다는 조널 컨트롤러 쪽에 로직이 많이 모여 있으면 조널 아키텍처인 거고요. 이 로직들이 HPC 쪽으로 다 모여 있으면 센트럴라이즈드 아키텍처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되게 이제 조널 아키텍처나 센트럴라이즈 아키텍처 막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마치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지만 결국 이제 이거를 구분하는 핵심은 로우 데이터를 어디까지 보낼 거냐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물론 이제 기능적으로 봤을 때 로우 데이터를 여기 보내나 HPC로 보내나 똑같고 단 이러한 로우 데이터를 HPC까지 보낼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냐,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실제 데이터 전송을 할 메소드에 대한 것들은 어, 오늘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요. 결국 핵심은 이 부분이 이제 그 아키텍처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그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트나 도어나 뭐 또 이제 자율주행 쪽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제일 끝단에 있는 말단에 있는 센서, 스위치 이런 모터 같은 액추에이터들은 이 모터들이 구동하면서 그 현재의 위치 값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실로스코프로 화면을 보신 것처럼 수 미리세컨 간격으로 신호 정보들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호 정보를 가지고 특정한 위치까지 시트를 옮기는 로직, 우리가 IMS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 그런 로직이 조널 컨트롤러 안에 있으면 이건 조널 아키텍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호가 조널 컨트롤러를 지나서 HPC까지 쭉 가지면 이게 센트럴라이즈 아키텍처인 거죠. 이게 사실 제가 설명은 되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 안에 이제 뭐 여기 아마 세미나 들으시는 분들도 많은 의문점과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까지 보내고 이렇게 하면 실시간은 또 어떻게 만족시킬 거며 뭐 이런 문의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제 계속 드릴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앞에 제가 또 자동차 전체 탑뷰에서 본 것처럼 소프트웨어들이 분산이 되어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들을 조널에다가 합칠 거냐, 실시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조널에다 합칠 거냐, 아니면 앞으로 HPC 쪽으로 다 합칠 거냐, 요거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문제인 거고요. 이 내용이 보시는 것처럼 요 소프트웨어들이 좋은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면요, 이 전체에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HPC, HPC, HPC와 존 컨트롤러를 포함한 게 SDB 플랫폼이 될 거고요. 이 소프트웨어들이 가운데 있는 이 HPC로 다 모여 있으면 요거가 SDB를 위한 플랫폼이 될 겁니다. 이게 뭐 아직까지 개념적인 얘기라서 조금 이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 HPC 입장에서는 어떤 게 핵심이냐면 자동차의 밑단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그런 뭐 전류 센서, 뭐 IO 스위치, 뭐 모터 액추에이션 이러한 그 정보들이 표준화되어 있는 규격, 비클 API 형태로 들어와야 이 플랫폼에 이제 그 HPC라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래 이제 시스템 모터가 30개가 시트에 있는 모터가 한 4, 5개밖에 없는 차하고 뭐 좀 좋은 차들은 뭐 한 열 몇 개씩 들어가니까요. 한 16개 정도 들어가 있는 차하고 있다고 봤을 때 이 밑에 있는 IO들이 이렇게 다른 거에 따라 가지고 센트럴 컴퓨터가 이 IO들을 변경시키거나 해야 된다면 이 구조를 계속 가져갈 수 없는 거죠. 이걸 계속 이제 유지하면서 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레거시 인터페이스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클 API 형태의 표준화되어 있는 그 규격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 규격으로 들어올 때, 이 이슈어에 있는 그 로우 데이터들이 존 컨트롤러를 통해서 비클 API로 가든, 아니면 윗단에서부터 바로 비클 API로 가든, 상관없고, 어쨌든 센트럴 카운터 입장에서는, HPC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이 비클 API 형태로 들어와야 플랫폼화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비클 API는 제가 따로 정의하는 게 아니고 이미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클립스, 우리 코베사 예전 제니비 같은 곳에서
VSS로 표준화를 해놓고 있습니다. 요 VSS 표준, 물론, 물론, 이 VSS 표준이 또 완벽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부족한 점이 당연히 저희가 하면서 진행된 점이 있지만, 비클에 이제, 이렇게, 이거 이제 사이트 가서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보시면은 비클에 관련돼서 이제 커넥티비티, 익스테리어, 환경 조건이고요. 운전자에 대한 정보나 샤시, 에이다스 캐빈, 바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이제 표준화되어 있는 API 형태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자 하는 목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차량에 있는 모든 밑단에서부터 시작하는 데이터들을 표준화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센트럴라이즈드 컴퓨터에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너 컨트롤러나 센트럴라이즈드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이건 결국 그 티어나 OEM이 그 사업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의 문제인 거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를 한 군데 다 모은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센트럴라이즈드 아키텍처의 형태로 앞으로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에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그 일부를 마치고 그다음 여기에 그럼 네가 말하는 스마트 센서나 액추에이터라는 거는 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스마트 센서나 액추에이터라는 그 용어를 이제 처음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SDB를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요 키워드에 대해서 먼저 좀 정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 액추에이터, 스마트 센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만들어내는 얘기는 아니고 산업 자동화 필드버스라고 하는 공장 네트워크에서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센서의 형태나 이제 가 다양해지고 이제 또 당연히 기능도 좀 많아지고 고성능화되면서 1세대 센서에서부터 5세대 센서로 발전했다고 이미 그 표준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세대 스마트 센서를 위해서 이제 IEEE하고 리스트에서 145이라는 표준을 만들었고 최근에 이제 ISO 표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산업 자동화 부분이나 지능형 로봇 같은 곳에서는 우리 이제 자동차 산업하고는 다르게 스마트 액추에이터나 스마트 IO라고 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스마트 센서, 스마트 액추에이터의 형태를 보시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센서와 시그널 컨디션 지나서 ADC까지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시그널 컨디션까지 하는 걸 센서라고 보는데도 좀 다르긴 하네요. 어쨌든 디지털 센서는 ADC로 해서 디지털 값이 나오는 게 이제 디지털 센서인 거죠. 그러면 지금 자동차에서는 대부분 그렇죠. 이게 레이더든 아니면 단순한 전류 센서든 이런 센서들이 ADC를 통해서 MCU에서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그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보내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4세대 네트워크 센서는 이 센서들이 네트워크에 직접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플러그앤 플레이 같은 기능이 지원이 되고 캘리브레이션이 자동으로 다이나믹하게 지원이 되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5세대 센서는 이제 네트워크를 분리해서 이 네트워크를 변경시킬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 표준이고요. 이 표준에서 보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이제 산업 자동화 쪽에서 쓰는 겁니다. 중앙에 있는 이쪽은 컴퓨터는 아니고요. 중앙에 있는 단말 뒷단에 이제 컴퓨터가 붙는 겁니다. 단말에서 직접 네트워크로 모터를 직접 연결을 하고 I/O 같은 거를 직접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그 모터나 I/O들이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모터에다가 뒷단에 제어기를 붙인 형태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스마트 액추에이터는 이러한 제어기나 네트워크 트랜시버 같은 것들이 모터 안에 일체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통신이나 제어기 같은 경량 제어기가 이제 일체화되어 있는 형태의 모터인 거고요. 제가 자동차는 어떻게 될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지만 필드버스에서는 이 산업자동화로 부르는 필드버스에서는 자동차보다 훨씬 많은 프로토콜들이 있었거든요. 디바이스 넷이나 폴버스나 아니면 이더CC나 CC링크 되게 많았습니다. 자동차도 저도 이제
되게 예전부터 자동차 프로토콜 쪽을 했지만,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CAN, RIN, FlexRay, 그 다음에 지금 없어졌지만 TTP 클래스 C, 그 다음에 뭐, 바이트 플라이트,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필드버스에서는 이더넷으로 다 대동단결했습니다. 이더넷으로 다 거의 통일돼서 이런 스마트 액추에이터가 통신 기능과 제어 기들을 모터에 일체화시켜서 이더넷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에 직접 붙는 형태의 모터 같은 것들이 산업에 쓰고 있는 겁니다. IO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IO를 가지고 예전에 되게 오래되어 있는 레드로직 다이어그램, PLC 같은 공장 자동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건 대부분 IO 접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IO 접점들을 이렇게 네트워크로 받아서 인풋과 아웃풋을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IO 같은 것들은 자동화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자동차에 좀 적용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액추에이터의 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는 이제 40개 이상 모터를 쓰고 있고, 이제, 스위치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제 100개 이상의 센서나 액추에이터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은 이 모터 하나에 제어기 하나씩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용어를 정리하면, 이 제어기가 요 모터 안에 들어가는 경량 제어기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터 하나에 이렇게 제어기가 하나씩 붙는 형태로 발전할지 아니면 하나의 제어기가 모터 여러 개를 처리하는 형태로 발전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제어기 안에 그 네트워크 기능이나 제어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스마트 액추에이터 형태가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게 또 이제 그 코스트가 되게 민감한 산업이기 때문에 어,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모터들이 제어기를 통해서 인터페이스 될 거고요. 그러면 제가 어, 생각하는 좋은 컨트롤러는 이 데이터를 이렇게 HPC로 넘겨주는 역할 정도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좋은 컨트롤러에서 얘를 다시 SUBIP나 DDS 같은 그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를 위해 설계되어 있는 프로토콜로 변환하면 수 밀리세크나 뭐 빠르면 뭐 수십 마이크로세크 주기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를 변환해서 전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좋은 컨트롤러가 그런 일을 어, 함에 있어서 큐잉 딜레이들은 반드시 뭐 필수적으로 따라붙게 될 테니까 요 데이터들을 그냥 릴레이를 해주는 정도면 충분하고 이 데이터는 결국 QoS의 관점에서 이 실시간성을 가지도록 HPC까지 전송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센서나 액추에이터가 앞에 설명드린 이런 이제 스마트 액추에이터 형태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고 이 데이터는 저희 뒤에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DDS라고 하는 이제 프로토콜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 조널 컨트롤러에서는 이더넷 스위치 IC를 통해서 스위칭 딜레이 정도를 가지고 HPC까지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HPC에서 도어나 윈도우 서비스 또는 시트 서비스, 뭐 자율주행 ADS 서비스 같은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하이퍼포스 컴퓨팅에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워크로드를 계속 분석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제어기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직접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어기에서는 이더넷 IC와 이제 그 파워를 디스트리뷰션 해주는 또는 이제 스위치를 그 캘리브레이션 해주는 정도의 작은 MCU가 있고요. 요 액추에이터에서는 이제 네트워크나 컨트롤러나 엔코더가 일체화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제어기에는 경량 되게 이제 조그만 MCU를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오토사, 플래시 플랫폼 같은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데이터를 물리적인 계층에서부터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DDS하고 TSN을 통합한 형태의 프로토콜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비클 인터페이스라고 앞에 설명드렸던 그 VSS 표준에 의한
그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제일 밑단에서부터 생성된 모든 데이터가 VSS에 있는 Vehicle API 형태로 HPC로 전송할 수 있는 구조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리적인 연결을 위해서 저희는 버스 토폴로지를 지원하는 10베이스 T1S를 쓰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10베이스 T1S가 이제 와이어 하네스 절감시키는 거는 버스형이라서 당연히 그렇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10베이스 T1S 같은 버스 기술이 아닌 기존의 레거시한 이더넷 스위치 이더넷 기술 같은 경우는 이 모든 노드들이 이렇게 스타 형태로 하나씩 하나씩 붙게 되는데 그럼 조널 컨트롤러의 이더넷 스위치 IC에 폴트가 발생하면 여기 연결되어 있는 모든 노드들이 그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없기 때문에 리던던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버스 토폴로지를 쓰는 이런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이제 하나의 T1S 네트워크 노드가 8개로 최대 정의가 되고 모든 노드가 1000바이트로 전송하면 이제 8.8ms 주기인데 사실 1500바이트 다 전송하진 않겠죠. 여기 스마트 액추에이터 같은 형태가 붙으면 자체적인 페르프를 구성해서 목적되어 있는 위치 값과 엔코드 값이 전송이 되면 되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DDS와 SubIP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정리한 건 아닙니다만 중국에서 정리해 놓은 걸 보면 SubIP하고 DDS가 지금 오토사에서 주요한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쓰고 있는데 SubIP는 오토사 AP와 CP 두 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DDS는 오토사 AP는 뭐 당연히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그 클래식 플랫폼의 경우에는 디비전 22-11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클래식 플랫폼 24-11에는 클래식 플랫폼을 위한 DDS가 포함이 됐고 물론 아직 제한이 있습니다만 MCU를 통한 DDS는 이미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게 클래식 플랫폼의 표준으로 지금 정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산업에서 쓰는 오토사의 형태에서도 DDS를 앞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다. 단,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HPC로 보낼 때 QoS가 되게 중요할 텐데 QoS의 관점에서 reliability, 그 다음에 리얼타임을 지원하기 위한 폴리시 같은 것들이 SubIP보다 DDS가 훨씬 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보안의 경우에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DDS 형태로 이 액추에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데 DDS에는 여기 있는 게 총 세어보면 22가지입니다. 이 중에 Transport Priority QoS나 Latency Budget QoS 같은 이렇게 실시간성을 지원할 수 있는 QoS 정책들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요. OMG에서는 DDS를 TSN이라고 Time Sensitive Network으로 확장할 수 있는 표준을 23년도에 발표해서 DDS, TSN 인티그레이션 표준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물리 계층까지 일관되어 있는 QoS 정책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확장적인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들이 나와 있고 저희 요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DS에서 지원하는 실시간성, 그다음에 TSN에서 지원하는 그 실시간성을 합치기 위해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타스, 프리엠션, 크레딧 베이스 쉐이퍼 같은 이런 프라이어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메커니즘들이 이미 임플멘테이션 되어 있고요. 저희가 만든 그 존 제어기나 HPC에 있는 이더넷 스위치에서도 이 기능들이 컨피그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조금 지저분하지만 저희가 이제 만든 DDS, TSN 이제 바인딩 소프트웨어에서 로우 데이터로 VTag 프라이어티를 이제 지정할 수 있고 이 지정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앞에 보셨던 크레딧 베이스 쉐이프나 아니면 타임 어웨어 쉐이프 같은 타스 기능을 통해서 트래픽들을 제한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스마트 액추에이터의 형태의 그런 이제 액추에이션이 되면 그 액추에이션 된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가 생성되면 그 로우 데이터를 HPC까지 수십 마이크로세컨드 이내에
레이턴시 바운더리를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이제 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 HPC에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쪽에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또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이 이제 개발되면 비로소 이제 SDB를 위한 플랫폼 기술이 어, 뭐 구현됐다기보다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좀 설명드리고 이제 그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이제 공동의 목표로 제가 이제 결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좋은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현재 자동차 산업 구조, 서프라이 체인일 수도 있고요. 이제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한계를 수용하기 위해서 되게 임시적으로 가는 형태라고 보입니다. 이게 결국은 소프트웨어들을 다 HPC 쪽으로 다 합쳐가지고 이 HPC를 클라우드에 있는 디지털 트윈하고 연결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기능을 변경하고 수정하고 추가하는 형태로 만들려면 결국 소프트웨어는 중앙으로 다 모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실시간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의 소프트웨어들은 존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산업 구조의 제약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SDB라고 하는 걸 실현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기술들이 있죠. 뭐 가만히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SDB를 하려면 오타를 해야 되고 뭐 컨테이너, 쿠버네티क्스 뭐 다 도커 뭐 이런 얘기 다 많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핵심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믹스드 크리티컬한 소프트웨어들을 처리하기 위한 반도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앞에 제가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쭉 설명드린 것처럼 새로운 형태의 이제 아키텍처리 기능들이 이제 도입돼야 된다. 그리고 이게 표준화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앞으로 제가 근데 이 표준화 얘기를 하면서 조금 그 걱정이 되는데 이게 표준화해서 뭐 모든 OEM 다 쓰게 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 표준화나 말보다는 사실은 규격화라는 말이 더 맞을 텐데 앞으로 특정 OEM에서 SDV 플랫폼이라는 걸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규격화 시켜 놔야 앞으로 다른 플랫폼이 다른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나 다른 하드웨어가 들어와도 변동사항이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규격화입니다. 그래서 로직을 포함하고 있는 이제 많은 이슈는 결국 플랫폼 소프트웨어로 통합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통합이 곧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없어진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좀 형태가 변화되는 거죠. 과거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이 납품하는 형태였다면 소프트웨어 납품하든지 이런 형태로 사업 모델이 변화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면에서 일부의 이슈들 줄어드는 건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SDB로 변화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중앙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산업 자동화나 로봇 등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거기에 표준 제어기나 스마트 액추에이터 같은 새로운 부품들 기존의 자동차 산업에서 쓰지 않았던 부품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SDB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OEM과 티어에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부품사에서도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그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이 새로 필요한 것들이 또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부품 산업이 좀 이제 이런 SDB 전환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세미나는 여기 정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